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작가 살만 러시디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인도가 영국 식민지일 때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작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 이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Salman Rushdie. 이게 그 사람 이름입니다. 한글로 적혀진 걸 보면 아주 온갖 종류의 발음들이 있는데 여기 BBC에서 발음하는 것처럼 이번 녹음에서는 Rushdie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는 것, 혹은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것,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진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결국 어떻게 호주와 연결되는가, 구체적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즈와 연결되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고, 또 왜 지금 이 2020년 12월 이 시점에 이 녹음을 하는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 녹음의 목표입니다. 이 녹음은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무대가 인도, 영국, 이란, 미국, 대체로 그 정도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무대가 일본, 터키, 그리고 호주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이란에서 발표된 짤막한 글 하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다는 이야기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의 경우 이 글을 정말로 보게 된 것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본 것이 처음입니다. 이 글은 1989년 2월 14일에 발표되었고 이란에 있는 라디오에서 발표되었고, 이 글을 발표한 사람은 호메인이라고 우리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이란의 당시의 최고 권력자. 그 사람이 글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했죠. 원래는 당연히 이란 말로 발표되었겠지만 이제 그것의 영어판 번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근거로 녹음을 합니다. 그 사람의 발표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신에게서 와서 신으로 돌아간다. 나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란의 최고 권력자 호메이니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알린다. 여기서 책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책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악마의 시라고 한국말로 알려진 책이죠. 다시 호메이니가 한 말로 돌아갑니다. 악마의 시라는 책, 그 책은 이슬람과 그리고 이슬람의 예언자와 그리고 코란에 반대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편집되고 출판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지은이와 이 책의 편집 출판 과정에서 이 책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용감한 무슬림들은 사시는 곳이 어디건 간에 이들을 지체 없이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무슬림의 신성한 믿음을 모욕하는, 감히 모욕하는 그런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약간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사망자가 생긴다면 그분은 순교자로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책에 지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이 전달 사항을 충분히 행동으로 옮기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꼭 그 책의 저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이런 행동을 혹은 이런 전달 사항을 자기네 말로는, 즉 페르시아 말로는 페트와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이거를 번역하는 해석하는 과정에 파투아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 없을까 하고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됐느냐면 fatwa ordering Muslims to kill Rushdie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죠. ordering, 명령하다.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군대에서의 명령을 생각해 보시면 명령 불복종은 뭐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fatwa는 이대로 하면 좋지만 이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은 받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fatwa를 즉 명령 혹은 법률 판단 혹은 경문 이거를 호메이니가 발표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드라는 사람이 지금은 뭄바이라고 불리는 봄베이에서 47년 6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집안도 머슬림 집안이래요. 그런데 아주 격렬하게 종교적인 집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거기에 살다가 인도에 살다가 그 사람 나이가 10대인 어떤 시점에 영국으로 와서 이 사람 아버지도 영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인도가 영국이니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인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영국에서 교육받았으나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그냥 영국에 있으면서 글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발표하다가 네 번째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네 번째 소설이 한국말로는 악마의 시라고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게 1988년 9월 달에 나옵니다.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머슬림들이 들었더니 아주 귀에 거슬리는 그런 내용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인도에 아주 익숙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두 명의 주된 등장인물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먼저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영어로 볼 테니까 훨씬 빨리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고는 곧바로 이 책을 금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영국에서 발표된 지 한 열흘 만에 인도에서는 금서가 되고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책의 지은이에게 살해 위협이 가해지죠. 그래서 원래 책을 발표하면 행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책을 파느라고? 그런데 그런 행사에 가면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호원을 고용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 내에도 머슬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책은 영국 내에서도 금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러는 과정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출판사로 사람들이 편지를 쓴답니다. 뭐 위협적인 편지를 쓰겠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편지가 tens of thousands, 수만 개의 편지가 그 출판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이 되면 많은 나라에서 이게 금서가 됩니다. 남아공에서 금서가 되고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수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에서 이 책은 보면 안 된다. 금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 책을 금서로 만든 첫 나라들이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별로 이슬람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나라들 예를 들어 태국, 싱가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이걸 금서로 하게 된답니다. 이 책이 아랍어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어로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감히 이런 걸 번역하겠습니까? 그 번역한 사람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 책이 영어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금서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여기저기에서 그 출판사에다가 압력을 넣고 책을 불태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이슬람아바드,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아바드에 미 문화원이 있다는데 왜 한국에도 미 문화원 무슨 사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 문화원에서 그 앞에서 시위를 세게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죽고 6명이 죽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제 규모는 작지만 이런 일이 다른 데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때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1989년 2월 14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호메이니가 발표하죠.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에 한국에서 그 영어로 된 잡지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호메이니가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더니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그 후에 나오죠. 그 뭐냐 하면 그
명령을 실행하면 얼마를 준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국 돈 100만 불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를 실행한 사람이 이란 사람이면 300만 불을 준다고 했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돈 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엔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걸 준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집단들이 있고 막 그런 것이죠. 러시디가 이 결혼을 4번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40대 초반이죠. 그때 두 번째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메리앤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당시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란에서 살인 명령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엄청 자주 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 경찰이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왜 영화에 보면은 증인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가 재판에 데리고 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를 몇 달 동안 56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삶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살인 명령에 따라서 긴장된 상황이 시작된 가운데 당시 이란의 넘버 2 호메이니 말고 그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과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러시디가 아주 짧은 글을 발표합니다. 이거 자체를 사과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디에 보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의 소설 출판으로 인하여 세계 여기저기에 사시는 머슬림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의 출판이 가져온 정신적 고통에 관해 이 사람이 profoundly regret, 뭐라고 할까요?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고요. 다양한 신념,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게 사과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위키피디아에서는 Rushdie's Apology, 이게 러시디의 사과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이겁니다. Rushdie apologizes, 러시디가 사과하였습니다. As President Khamenei suggested, 당시 이란 대통령 카메네이가 제안한 대로. 그런데 이 사과문, 소위 사과문이라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앞에 살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면 이거를 듣고 아 그래, 너의 발표문을 보니 내가 참 후회하고 사과하는 그런 너의 심정을 아직 내가 충분히 알겠다. 살인 명령은 없던 걸로 할게 라고 하고 싶어지십니까? 곧바로 그 다음날 khomeini가 다시 얘기합니다. No apology by Rushdie could lift his death sentence. 그 어떠한 사과도 러시디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만일 그 사과하는 문장이 감동적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가 있었고 뭐 약간 삐딱하게 말했고 그리고 호메이니는 다시 사형 선고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이후에 미국에 있는 서점에서 폭탄이 터지고 한 군데 이상입니다. 폭탄이 터지고 그걸 두려워한 서점들에서 책을 많이 빼고 이 책은 우리가 안 팝니다 이렇게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에 있던 어떤 신문사에서 사설로 발표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원칙적인 얘기죠. 사람들에게 소설을 읽을 권리가 있으며 이런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책을 팔지 않기로 한 서점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신문사에 폭탄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무실이 망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국 내에서도 서점에서 폭탄이 많이 터지고요. 이때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엄청 내용이 긴데 딱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고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죠. 이슬람 회의기구라는 게 있답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50몇 개국이던데 당시에는 46개국이었다는 거예요. 46개국에서 이 책은 금서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뭐 다 법을 다르게 했는데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책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 3년 징역 그리고 벌금 얼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토시 이가라시, 딱 이름이 일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라시가 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아내의 이름이 마사코 이가라시니까요. 이 사람은 47년생이라는데 이 사람의 전공 분야는 아랍어 혹은 뭐 페르시아 문학, 뭐 역사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이런 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란에 가서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는 츠쿠바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이 직함을 보니까 Associate Professor군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부교수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죠. 근데 시체를 보면 목과 얼굴에 칼로 엄청 많이 찔린 상태에서 발견되죠. 왜 이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악마의 씨라는 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다가 죽었죠. 이 사람이 시체로 발견된 것은 9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상금 줄게 라고 발표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2006년에 그러니까 시체로 발견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경찰의 수사 종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케네스 머라는 사람이 책을 발표해요. 제목이 The Persian Puzzle 이라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란이 조종하여 벌어진 일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이 소문이라는 것은 제가 뭐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이가라시라는 사람을 소개한 데에 가면 이 소문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아마도 방글라데시 사람 누구누구가 용의자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수사를 멈췄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다음은 터키 사람인데요. 아지즈 네신 혹은 아지즈 네진이라는 사람이라는데 뭐 이 사람 작가이고 뭐 번역도 하고 뭐 책도 엄청 많이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터키말로 악마의 시를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93년에 이 사람이 무슨 문학 축제 같은 것에 참가를 했어요. 그 과정에 거기에 참가를 한 많은 작가와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호텔에 묵게 되었죠. 그런데 그 호텔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호텔을 포위하고 그 호텔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과정에 37명이 사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마의 시를 번역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거의 80이 될 때까지 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시고 계속 번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터키에서는 2011년까지 이 번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글을 쓴 작가 러시드는 어땠겠습니까? 계속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그러다가 이러한 경험을 자기가 이 책 내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2012년에 한번 모아다가 다시 또 책으로 냅니다. 그것도 재밌죠? 자기가 책을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들에 대한 책을 또 내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책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 위험했느냐, 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The closest I ever came to death. 죽음에 가장 근접했던 사건, 가장 위험했던 순간 was in Australia. 호주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험했던 적은 가장 위험했던 적은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다룬 AP통신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를 읽어보면 Rushdie injured by oncoming truck. 러시디가 다가오는 트럭 때문에 다쳤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뉴사우스 웨일즈, 동네 이름은 밀턴인데 뭐 시드니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거기에서 차가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탄 차가 가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트럭 때문에 그거를 피하다가 트럭이랑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트럭을 피하다가 길을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호주의 경찰은 엄청 긴장했겠죠.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았는가 알고 싶었을 것이고, 이것이 무슨 더 커다란 어떤 계획의 일부는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트럭을 몬 사람은 평범한 호주 사람이고, 그래서 혐의 없이 풀려나고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것이 1995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이거의 기념일을 따진다는 것은 우습지만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일이 벌어진 25년 그리고 이틀 뒤인 것입니다. 제가 녹음을 시작하면서 왜 지금 이 녹음을 하며 왜 호주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긴장된 상태는 1차적으로 다소간 해소되는 시점이 옵니다. 1998년, 그러니까 처음 소설이 나오고 나서 10년 뒤에 이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진 않겠으나 지지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김을 뺀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6년에도 새로 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원래 89년도에 있었던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2007년 6월에 런던에서 폭탄 공격 시도를 사전에 알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러시드와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바로 이 사람이 기사자기를 받는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98년에 이란 정부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도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995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있었던 어떤 교통사고가 이런 책을 출판하고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그런 역사 속에 어떤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녹음이 올해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내년에는 좀 덜 특별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